자, 오늘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립니다. 일단은 태국이랑 캄보디아의 휴전 확률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결국에는 휴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셔야지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태국에서는 의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돼서 총선이 내년 초에 이뤄지는데 이 총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휴전이 되지 않고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2026년 1월이나 2월 최소한의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12월 31일까지 휴전 확률이 50%까지 떨어졌는데 50% 미만으로 원래는 70%였는데 지금 이쪽 상황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점점 동쪽으로 기류가 흘러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어, 러시아와 중국이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이제 일본해를 또 이제 가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이 긴장감이 엄청 큰 상황인데 지금 아무렇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뭔가에 내가 찾아보고 있는 알고리즘이 혹시나 이런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을 닫아버리게 하는 완전 소비성 컨텐츠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완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비단 이제 제 영상뿐만이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보면서 올해 초부터는 이런 것들을 전달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정말 혹여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뭐 마치 코인 리서치 하듯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보고 찾아서 추합을 해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를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소한의 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단순히 그 미디어만 그냥 보지 마시고 만들어진 미디어만 보지 마시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X로 대통합이 되죠. X를 차라리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좀 투명하게 언론사들 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상황은 휴전이 계속 안 될 확률이 높고 일단은 의회가 해산이 됐었기 때문에 총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군사적인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캄보디아, 태국은 원래 휴전됐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기류가 점점 동쪽으로 오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주말 사이에 러시아가 이제 터키의 선박 4척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는 러시아와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간에 뭐 드론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그 우리 그 풍선 날라온 거 있죠. 오물 풍선 같은 것들 보낸다던가 그런 것들은 원래 좀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뭐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 달려가기는 했는데 자폭 드론도 아니고 그냥 드론, 무인기 드론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공격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영공 위에서 막 이렇게 돌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산에 그런 것들이 날라오더라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공격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터키가 내척을 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나토 회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미 러시아의 해외 자산들이 유럽에서 동결을 해놨습니다. 동결을 해놓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조건 휴전을 하라. 그냥 포기를 하고 땅 포기하고라 또 땅을 포기하고라도 휴전을 하라고 종전하라고 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히려 조건을 달았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지만 나는 그리고 이제 치르겠다. 대통령 선거 치르겠다. 대신에 유럽에서 안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넣어달라. 유럽으로 넣어달라. 유럽에서 넣어서 마치 나토에 가입된 것처럼 안보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은 난 대선 치르고 이런 것들 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조건을 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사실상 어, 러시아 쪽에서 더 큰 무기들을 꺼내드는 순간
한 번에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은 발트 3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루마니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루마니아. 그래서 앤드류 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면과도 비슷한 것들을 압박을 넣어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테이트 루마니아에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좀 이제 조사 중에 있었는데 이 루마니아 쪽에서 이제 바로 앤드류 테이트는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라인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상황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려버리면 그 다음은 루마니아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터키, 여기 이쪽 이렇게 이동하는 이쪽 통로에서 선박들이 이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루마니아뿐만이 아니라 여기 발트 삼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벨라루스랑 이쪽도 붙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벨라루스도 이제 러시아 쪽이니까 러시아 쪽이고, 이렇게 러시아 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밀려버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루마니아 쪽이 좀 확률이 높아지겠죠. 다음 타격 순위로. 그리고 발트 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유럽의 이제 그 나토라고 해야 되죠. 이 전체 병력들이 아마 이쪽 지역으로 다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으로. 집결을 해놓을 가능성이 크고, 뭐 당장에 뭐 내일 아침에 시작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내년 2월달, 3월달, 4월달 그때가 되기 전에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차 세계대전이라는 워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 상황에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BNB 가격은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요. 바닥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바닥을 찍고 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 21일에서 22일 정도 뒤가 됐을 때 그거를 좀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1일에서 21일이나 22일 정도가 어떻게 보면 플러스를 해보면 24일 정도가 어떻게 보면 12월 15일이나 16일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BNB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국제 정세에서 뭔가 터지면서 잠깐은 떨어지는데 다시 이제 굳건하게 올라가는 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게 저는 이 BNB를 중심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BNB가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한 25일쯤, 24일에서 5일쯤이 되는 날이 바로 12월 15일에서 16일쯤이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전환될 때가 됐다. 근데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전환이 되는 것과도 동시에 뭔가의 큰 국제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제적 이벤트. 실제로 예전에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때 당시에 오히려 루나 코인이 굳건하게 오른 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BNB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일단은 대략적인 좀 계산된 날짜인데,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차 세계대전 관련 그 68 있죠. 12월 11일은 지나갔는데, 자,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일단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 이 각계 연도와 월일이 다 이제 숫자를 다 더하면은 68이 나오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도 똑같았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종의 힌트일 수도 있거든요. 3차 세계대전. 저는 그래서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의 2차적인 분쟁, 그게 이제 이 코드에 맞춰가지고 올지 열어는 두긴 했는데, 지금의 흘러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일단 대략적으로 3차 세계대전은 2026년쯤에 시작을 할 것 같고, 최소한의 2, 3, 4월 달에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이 시기를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 각계의 합이 68이 나오는 시기에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니까 이 날짜들은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1914년 7월 28일에 이거를 각각 이렇게 다 더해보면 68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은 언제 나왔냐? 이거는 1939년 9월 1일에
이거를 또 이제 각각 더해보면 이것도 68이 나옵니다. 이것도 68이 나오니까 3차 세계대전 WW3도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2026, 뭐 0418 22 플러스 26 플러스 20 이걸 다 더하면 68이 나오거든요. 이런 날짜들이 이제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월별로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12가지 경우의 수의 날짜에 맞춰가지고 WW3가 시작할 수가 있고, 사실 WW3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D램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한다던가, 폭등.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엔비디아를 숏친 엔비디아 숏을 들어갔던 그 마이클 버리가 이제 오히려 반대로 반대 상황 숏 스퀴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팔란티어랑 엔비디아 이 두 개. 그래서 평균적인 단가들은 올라온 상태인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TSMC가 올라가고 TSMC가 올라가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지금 완전 고평가된 상황에서 매출이나 이런 실적 발표 이런 것들 말고 엔비디아는 뭐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인텔이랑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는 거는 삼전이랑 SK에서도 이제 반도체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를 하고 D램 생산의 70%를 차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공백이 생겨버리면은 이쪽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인텔은 아직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자, 반사이익을 얻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종의 이유가 지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2시간 전쯤에 들려온 소식인데, 태국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캄보디아는 이제 멈춰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태국에서는 이제 계속 끝까지 밀어 붙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쪽 분쟁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그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의 목표물을 폭격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거 예비 미리 보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쪽이 북한 같고요. 북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공군력은 굉장히 셉니다. 한국의 공군력은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F-16도 최근에 그 몇 달 전에 최신식으로 다 갈았잖아요. 바꿨잖아요. 공군력이 굉장히 세요. 공군력이 센데 이게 또 모르겠어요. 공군력이 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캄보디아에서는 방사포를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방사포. 그리고 이제 방사포랑 이런 것들 날라온 지점을 F-16으로 공군에서 이제 그것들을 제압을 했는데, 뭐 다른 시설물들도 제압을 했죠. F-16이. 자,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썼던 방사포가 연평도 포격전 있죠. 연평도 포격전 때 방사포 썼던 거랑 똑같은 122mm. 122mm 방사포를 캄보디아에서 썼고, 지금 얼마 전에 이 122mm 방사포는 20km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개조를 했더라도 뭐 그게 50km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더 큰 방사포를 쓰겠죠. 근데 캄보디아에서 방사포를 쏜과 동시에 북한에서는 이제 서해안에다가 이제 방사포를 썼단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122mm 방사포를 쏜과 동시에 9차 당회의, 전원회의 13회차 전원회의가 들어가기 직전에 서해상에다가 방사포 10발을 쐈는데, 그 방사포 중에서 그 240mm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죠. 서울 및 수도권 타격용으로 꼽히는. 그러니까 122mm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연평도 포격전 때 사용이 됐던 거고, 240mm는 연평도 그 해안 방사포 심어둔 곳들 있잖아요. 그 저희 서해 5도 그 건너편에 북한 쪽 지역, 그쪽은 거리가 한 20km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근데 240mm를 쓴 거는 50km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방사포가 설치된 지역에서 서울까지 지역 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까지의 거리가 50km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나 정확도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테스트 발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캄보디아는 이 시기 때 122mm 마치 연평도 포격전 때 썼던 거를 그대로 썼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제압을 했던 게 사실 태국에서는 F-16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치 미니 버전을 보는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태국이랑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특히나 방콕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분쟁 지역에서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고 한 100km가 넘을 겁니다. 100km가. 그래도 수도권이 뭐 이제 엄청 뒤쪽에 있다라고 하기에는 미얀마도 있고 라오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적절한 위치에 있긴 해요. 어. 여기 싱가포르랑 이쪽 이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에 방콕에 이쪽 해안 쪽에.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바로 앞이잖아요, 이게. 음. 이 전면선에서 바로 앞. 원래 이제 수도를 그러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세종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히려 뭐 부산이나 이쪽이었어야 됐는데 좀 적절하게 중앙 위치에 있는 대전 옆에 있는 세종으로 수도가 이제 이전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만약에 그런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태국에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부분 계엄령. 그러니까 이제 접경 지역에 가까운 지역들이 부분적으로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오후 7시부터 새벽까지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닙니다. 이것들을 이제 군이 통제를 합니다. 군이 통제를 하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못 돌아다녀요. 마치 도시가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똑같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굴려보자고요, 한번.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거주하는 환경이 좀 제한이 되면서 뭐 어떠한 뭐 물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제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 이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는 좀 단일화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연결된 게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쓰는 곳들이 많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보안이나 이런 외국 플랫폼이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자체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곳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국내 플랫폼들 중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다 판교라든지 이런 데 다 깔려 있단 말이죠. 수도권 지역에.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은 되지만 카톡이랑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 국내 플랫폼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뭐 유튜브나 X나 뭐 거래소는 돌아갈 겁니다. 거래소는. 특히나 뭐 이제 해외 거래소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될 건데 국내 플랫폼들이 뭔가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센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도권 최전방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깔려 있는데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쪽에 다 깔려 있단 말이죠. 판교랑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 또 시뮬레이션으로 굴려봐야 되는데 자 거의 다 지금 높은 확률로 제가 BNB가 움직이는 걸 보면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확률상 거의 다 온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BNB가 가격이 튀는 날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1000달러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날이 올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지점에 상승할 때 갑작스럽게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할 건데 이때 아마 다른 몇몇 코인들은 오히려 폭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XRP가 될지 하이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메이저급 한두 개 정도는 날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메이저급. 뭐 이번 텀에 안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공매도 공격이 들어간다면 둘 중 하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까지를 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위에서 나쁠 건 없을 거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 그 어떤 분이 저희 그 패밀리 분이 또 이제 보내주셨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좀 놀랐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뭐 이제 확실한 근거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아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일요일에 좀 여러 가지 좀 정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 적은 없었는데 터키 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나토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분명히 유럽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터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도 러시아의 해외 자산들이 동결이 된 상황이고 혹여나 만약에 전쟁을 하더라도 러시아 쪽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벨라루스랑 러시아도 있고 쿠바에 파병 가는 인력들도 있겠지만 유럽 내에서도 이쪽에서도 파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탈리아, 막 헝가리, 폴란드 이런 쪽은 오히려 유럽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만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당시처럼 그때처럼 뭔가 좀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쪽으로. 오히려 친는 러시아 쪽으로. 나중에. 지금 당장 말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터키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데 터키와 러시아 갑자기 나토가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이랑 캄보디아 특히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어, 굉장히 또 동쪽으로 기류가 흘러오고는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이나 아니면은 이란이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직은 기류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쪽도 결국에는 뭐 어느 적절한 순간에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은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2월 15일, 16, 17 일본에서 이제 금리 결정 지금 이대로 가서 일본 국채 금리만을 딱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일본 10년 국채 금리 지금 11월 대비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태면. 근데 혹여나 만약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일본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급락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어요. 올해 4월 4일 되기 전에 3월 말에서 이거 보이시죠? 4월 4일 되기 전에 이거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일본 국채 금리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만약에 급락해버리면 이거 금리를 인상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동결하거나 인하하거나. 어쨌든 근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갑자기 급락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폴리마켓은 높은 확률로 폴리마켓은 금리 무조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금액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금액은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98% 정도. 무난하게 봤을 때는 금리를 인상한다. 98%. 근데 이제 혹시 또 모르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막 예를 들어서 몇백억씩 미국 금리 결정처럼 그렇게 걸리면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면 200만 달러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혹시나마 이런 게 막 역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배가 나오는 거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것도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일본 국채 금리 하락하면 폴리마켓도 같이 움직이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냥 무난하게 봤을 때는 그냥 25포인트 올릴 거다라는 게 저도 무난하게 봤을 때는 정배입니다. 그게 정배인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려서 혹시 또 모르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걸린단 말이죠. 지금은 많이 안 걸리긴 했네. 원래 한 700억 정도 걸리는데 지금 한 200억 정도. 그래도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2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일본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무난하게 갔을 때는 25포인트를 올릴 것이고 혹여나 만약에 금리가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동결하거나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폴리마켓 옆에 터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개인 선택이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폴리마켓까지 뭐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제가 100% 알았으면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